다시 한번 제천 화재 사건 관련해서 희생되신 분들과 유가족들에게 애도를 표합니다. 이런 큰 사건들이 발생을 했을 때 저는 이런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현장에 있던 한두 명의 문제로 실수로 이렇게 귀결시키면 저는 비슷한 사건이 다시 발생했을 때 저는 또 비슷한 또 참사가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제천 화재 사건 관련해서 좀 더 시스템적으로 우리가 잘못된 부분들이 없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이제 관련해서 소방청에서 오늘 조사 결과 발표를 하신 내용 중에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만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에 보면 10페이지 하단에 있는 내용인데요. 주차장 화재 진압, LPG 탱크 방어, 요 구조자 안전조치, 환자 이송 등을 동시에 전개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선착대 인력의 내부 진입은 매우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지휘관의 전체 상황 장악 및 선순위, 인명구조작전, 전기활동은 미흡했던 것으로 조사 결과 판단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보고 우리 조사 결과 전체로 보면 도대체 지휘관이 어떤 상황 파악을 잘못했던 건지에 대한 내용은 없거든요. 그냥 객관적인 사실만 써 있는데, 그래서 지휘관이 뭘 잘못했고,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경우에 어떻게 시스템을 개선해 나가야 될지에 대한 내용은 잘 안 보입니다.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소방청 입장에서는? 저희들이 요즘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무선 통신, 무전기 부분이라든지 또는 굴절차, 예를 들면 대원들에 대한 교육 훈련이 미흡했던 부분이라든지 그런 전반적인 사항을 저희들이 개선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실제로 무전기가 초기에 좀 이렇게 됐었으면, 잘만 됐었으면 하는 아쉬운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특히나 현장 지휘관들이 초기에 대응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이런 부분을 개선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네, 그런 내용이면 사실 시스템의 문제인데 왜 이거를 지휘관의 상황 장악에 문제가 있었다고 표현을 하신 거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휘관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충북도에 이러한 상황실에서의 무선 관계는 잘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에서 가는 것은 서로 소방서로 가는 건 잘 되는데 소방서에 오는 것은 좀 이렇게 음영적이 많고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도 개선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네. 아무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쨌거나 현장 지휘관이 판단할 수 있도록 사실 시스템이 뒷받쳐 줘야 됩니다. 그리고 매뉴얼도 만들어져 있어야 되고요.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지금 유가족 측에서도 그렇고 LPG 탱크와 관련된 문제점들을 많이 지적을 하십니다. 혹시 물론 소방서장님께서 답변을 주셔도 좋고요. 소방청장님 답변을 주셔도 좋은데 이게 발화점 근처에 LPG 탱크가 있을 경우에 어떻게 대처해야 된다는 이런 매뉴얼 같은 게 있습니까? 저희들이 전체적인 화재라든지 매뉴얼도 포켓용도 있고 전체 있는데 탱크 부분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확인하고 나중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솔직히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요. LPG 탱크의 폭발 위험 때문에 거기에 어쨌건 초기에 주수를 해서 하는 부분 때문에 2층에 조기 진입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계속 말씀들을 주시는데 그 당시에 비디오 화면들을 보면 건물 주변에 일반 시민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게 정말로 폭발할 위험이 있었다고 하면 사실 일반 시민들을 먼저 대피시키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급한 일이 아니었을까 저는 싶거든요. 근데 주변에 일반 시민들은 그대로 있고, 그런데 LPG 탱크는 폭발 위험이 있다고 얘기하고, 이게 상식적으로 앞뒤가 안 맞는 얘기 아닌가요? 근데 의원님 그 당시에 제 생각으로는 인력 13명 중에서 진압대원 4분을 빼고 나머지 분들이 근방을 이렇게 돌아가서 주민들을 대피시킨다고 이렇게 방송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했던 것은 조금 그 당시 긴박한 상황에서는 좀 고려해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이 저는 이치 안 맞다는 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정말로 폭발 위험이 있었다면 사실은 주변에 있는 주민들, 시민들을 대피시키는 게 훨씬 더 급한 일이죠. 근데 저는 그렇게까지는 판단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시민들은 그대로 둔 채로 탱크에 대해서 계속 물뿌리 작업을 한 거라고 보여지는데, 어쨌건 물론 이제 작년에 광주에서 한번 폭발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이걸 가볍게 볼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이렇게 발화점 근처에 이런 폭발 위험이 있는 탱크 같은 게 있을 경우에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한 가이드가 있어야 될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2층 진입을 시도를 했다가 주변에 그 화염이 있어서 진입을 못하고 지하로 내려가셨어요. 지하 1층에 골프 연습장 인명 검색을 했다고 나오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게 제 상식으로는 맞지 않습니다. 당연히 1층에서 불이 났기 때문에 지하 1층은 상대적으로 안전한 부분인데 위로 안 올라가고 밑으로 내려간 게 이게 맞는 건가요? 그 당시 아마 그 현장 주유관은 골프 연습장이기 때문에 1층에서 2층 올라가는 계단참에서 올라가다가 그 농연이 있으니까 내려와서 지하 1층에 골프 연습장이 있으니까 거기에도 사람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아마 지하 1층 인명 검색을 한 것으로 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SOP에 이런 식으로 써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봐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박남춘 의원님께서 경방카드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 일부 언론과 유가족 측에서 초기에 비상계단을 못 찾았지 않았느냐 이런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혹시 상황이 어떻죠? 그러니까 그 초기에 오신 분들이 비상계단을 못 찾아서 약간 우왕좌왕했던 장면들이 보였던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 뭐 짧게 말씀드리면 어쨌거나 이게 다중 이용 시설이고 드라이비트 같은 화재에 위험한 시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소방서에서 인지하고 계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뭐 경방카드에 보면 뭐 유치도라든지 화재 관련된 소방 시설들도 있는데 이렇게까지 안 돼 있더라도 기본적인 평면도 정도는 가지고 있지 않을까요? 그 정도는 가지고 가야 되지 않을까. 시스템이 다 만들어지기 전까지 기다리기는 어렵겠지만 그 전에라도 이런 위험시설에 대해서는 평면도 정도라도 가지고 가야 쉽게 진입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당연히 나중에 늦게서 그런 걸 파악하고 그 도면을 가져왔던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나중에라도 도면을 가지고 갔나요? 네,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못한 거죠. 그런 방안을 좀 마련을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김백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유민봉 의원. 본 질문 들어가기 전에 자료 제출과 참고인에 대해서 한 말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이 녹취록을 보면은 굉장히 그 찔끔찔끔 제공하면서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런 것이 처음에는 이러이러이러한 검찰 내지는 지금 조사 중이기 때문에 제출할 수 없다. 그러다가 나중에 제출이 되고요. 아마 그런 것이 유가족 분들께서도 아까 이렇게 굉장히 그 감정을 격해서 자리를 박차고 나가신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료를 제공할 때 분명하게 종합적이고 확실하게 원데이터를 주어서 이런 부분이 해소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이미 너무 늦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미 앞서 이 질의응답에서 나왔지만은 오늘 굉장히 중요한 앞으로 이 문제를 다루는데 또는 과거의 문제 책임 소재와 관련해서 충북도지사가 굉장히 중요한 그 참고인입니다. 그분이 그 참고인으로 채택되지 않은 그 부분이 저는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본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이번 사고의 가장 핵심은 모든 사고가 대부분 그렇지만 골든타임을 놓쳤다. 그러니까 상당히 그 비슷한 사건인데요. 12월 21일에 제천 노블 피트니스 앤 스파 화재가 있었고 6일 뒤에 강릉 홈플러스 6층 애슐리 화재가 있었습니다. 인구 면적 등등 물론 이제 강릉이 높고 크고 현장 소방관 수도 강릉이 2배 정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5층 이상 다중이용 시설이 제천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6개밖에 안 돼요. 강릉은 27개입니다. 소방 장비 두 소방서가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거리도 사고 지점까지 소방서에서 화재 지점까지 거의 3.05 제천이 강릉이 3.5km. 사고지 도착 시간이 제천 7분, 강릉 3분입니다. 물론 시간대도 있어요. 11시 때니까 훨씬 더 그 길이 뚫려 있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앞서 우리 소방서장께서 이 다중이용시설을 한 번도 가보지 않았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5개밖에 안 됩니다. 5층 이상 다중이용시설이. 그러면 각 소방서별로 먼저 출동해야 되는 그 소방서별로 그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진입로 정도는 수차례 점검을 하고 불법 주차라든지 또는 소방차가 진입하는데 문제가 있다면 여기는 특별 관리를 했어야 된다. 그러면 여기도 7분이 아니라 4분 정도 도착을 했더라면 지금 이미 도착했을 때 4시에 도착했을 때는 최상계, 그러니까 화재가 최고의 상태에 도달한 이후에 간 것 아닙니까? 그 이후에 인력이 더 있었든 덜 있었든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처음 선발 때 딱 도착했을 때 최상기 들어가기 전에 벌써 좀 진압이 어느 정도 됐더라면은 뭐 그 이후의 문제는 2층에서의 사상자라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평소에 소방서장 내지는 소방대원은 적어도 이 선택과 집중을 해서 5층 이상이라든지 이런 다중이용시설이라든지의 경우에는 소방서로부터 그 건물의 진입로 그리고 그 상태, 적어도 그 건물의 내부 구조 이런 것을 늘 파악하고 있었어야죠. 그러면은 출동 시간도 빨라지고 골든타임도 놓치지 않았을 테고 비상구가 어디고 뭐 이런 것으로 지하로 내려가고 이런 우왕좌왕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인력도 중요하고 장비도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걸 주장할 때는 그 이전에 모든 그리고 충분한 조치와 노력이 있었는지가 필요하죠. 저는 그런 인력 부족 이야기하면서 서초 소방서하고 비교를 하더라고요. 그게 비교 준거로서 이게 이해가 됩니까? 그냥 이런 경우는 우리 소방서에서는 가만히 있어도 일반 국민들께서 아니면 언론에서 야 이거 제천 소방서 인력이 좀 부족한 것 아니야? 그런 식으로 오히려 이해를 하면 훨씬 더 설득력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제천 소방서에서 아니면 소방청에서 서초 소방서하고 비교하니까 인력이 이렇게 부족하다. 면적당 1인당 면적이 이렇다. 이런 상식선에서 설득되지 않는 앞서간 그런 어떤 요인, 원인 아니면 처방 이런 것이 국민적 지지를 받는데 실패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소방서에서 이 근무 재직 일수입니다. 전입일을 기준으로 1월 9일 기준으로 지금 재직 일수를 따졌는데요. 단양 소방서는 12월에 개사했기 때문에 그건 예외로 하시죠. 여기서 보면은 청주 서부, 충주, 청주 동부, 진천 등 말하자면 선호 지역이죠. 여기는 2년 이상 근무를 합니다. 그런데 제천, 음성, 보은, 괴사는 2년, 1년 7개월 정도밖에 근무하지 않고 순환보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소방본부장께서 아니면은 충북도지사께서 야 우리 음성, 제천, 보은, 괴산처럼 뭔가 좀 기피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이 지역 출신으로 우리 특별 채용, 전략적으로 채용을 하자. 그래서 그 지역을 사랑하는 대원들이 그 지역의 건물, 도로 하나, 곳곳까지, 골목까지도 뻔히 아는 어렸을 때부터 놀면서 지냈던 그 길을 다 아는 사람들로 소방대원을 충원하자. 뭐 이런 채용 단계에서부터 충북도지사와 충북소방본부가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관여를 해서 이런 부분이 먼저 인력 채용 이전에 개선되어야 된다. 오늘 소방 무선 통신망 유지 보수 관리가 전국 최하다. 지금 이것은 여기서 이 사고에 대한 변명이 아니죠. 이를 어떻게 해서 평소에 이것을 전국 최하로 관리를 했습니까?
그래서 충북도지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충북도지사가 얼마만큼 이 화재에 대해서 정책적 우선순위, 리더십의 우선순위를 보여줬는지 그게 안 보이잖아요. 어쩌면은 소방청에서 담당한다면 119 그리고 112 경찰청과 소방청이 지금 이런 무신 교신 상황을 어떻게 시스템적으로 다르게 하고 있는가 이거 보면 압니다. 경찰은 분리 운영하고 있고요. 신고 접수 인력이 6년 이상 근무자 중에서 상당히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 신고 접수를 하고 있고 현장 지시 방식도 5단계로 나누어서 지시를 내립니다. 이런 것은 소방청 단위에서 시스템적으로 접근해 줘야죠. 이런 부분이 개선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어떤 그 조치로 나온 부분들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고요. 여기서도 보면은 도지사는 완전 패싱되어 있어요. 어떻게 소방본부장이 도지사한테 제일 먼저 연락을 해야지 소방청장한테 먼저 연락을 합니까? 우리 소방본부장 직속 상사가 누구입니까? 네, 지사님. 지사님이죠. 지사님한테 제일 먼저 보고가 돼야지 어디 소방청에 먼저 보고가 됩니까? 지금 이 자리에도 도지사가 이 자리에 앉아서 답변을 많은 부분을 해야지 어떻게 소방청장께서 이 부분을 그건 소방 정책 차원에서 이야기죠. 이 문제에 보다 가까운 원인과 처방은 소방본부장하고 도지사한테 나와야 됩니다. 수고하십니다. 다음 소병원 의원님입니다. 예, 경기 광주 갑 출신 소병훈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사고로 희생당한 우리 희생자들 영복을 좀 빌고 가족들에게 위로를 보냅니다. 소방청장님 내일 발표합니까? 조사 발표? 내일 2시에 제천 실내체육관에서 유가족분들이 그 장소를 원했습니다. 네. 실은 오늘 저희들이 요 업무보고 끝나고 설명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유가족 측에서 내일 2시에 이렇게 하는 걸로 해서 제천 실내체육관에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저희들보다도 거기 그 민간 전문가들, 변호사라든지 교수님들 이런 10분이 참여했습니다. 그분들과 같이 질의응답 받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청장님 유족들이 아직 공개하지 않은 자료 있다는 거 아십니까? 국민들이 보면 그야말로 분노할 만한 그런 자료. 가지고 아직 공개하지 않은 자료 있다는 거 모르시죠? 네. 그래서 내일 발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일 발표가 무엇보다도 투명하고 거짓 없는 그 발표가 돼야지 거기에서 한 가지라도 만약에 그 유족들이 확인하고 있는 그 자료와 어긋난다면 모든 조사 발표가 거짓으로 이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그 명심하셔야 되는데요. 그럴 자신 있으십니까? 한 점의 의혹도 없이 이번 전 과정을 발표할 자신 있으십니까? 저는 그 지금 합동조사 단장으로 저희 국장이 가서 뒤에 있는데 저는 그 최선을 다했다 믿고 있고요. 지금 3번에 걸쳐서 유가족들한테 설명드렸는데 내일 저는 그렇게 하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합동조사단장이 여기 아까 유족 말씀 중에 있는 내용이 초기에 대응이 빨랐더라면 2층 목욕탕에 있는 고인들을 다 살릴 수 있었다. 이 발언하신 것 확인 한번 해보셨습니까? 그리고 이후에는 그런 내용을 얘기하지 않고 있다. 지금 의원님한테 지금도 듣는 얘기입니다. 저는 거기에 지금 이런 자료들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확인은 못했는데 지금 그분들한테 듣기만 했을 뿐인데 합동조사단장의 개인 의견으로 초기에 대응이 빨랐더라면 2층 목욕탕에 있는 고인들을 다 살릴 수 있었다. 근데 그 초기 대응 미흡으로 어려웠다는 뭐 이런 거기까지는 얘기 안 했지만 우리 소방서장님 그날 확실하게 현장에 있었습니까? 확실합니까? 증명할 수 있습니까? 네, 확실하게 현장에 있었습니다. 4시 12분에 도착하셨다고 그랬나요? 예, 4시 12분에 도착했습니다. 통상적으로 그런 화재 현장에서 소방서장이 도착하면 지휘를 하게 됩니까? 통상적으로는 먼저 선착한 선착대장한테 그 현장 상황을 보고받고 그다음에 이제 현장 상황을 지휘하게 됩니다. 그러면 보고받는 시간이 통상 몇 분 정도입니까?
그 현장에서 빨리 도착을 하면은 한 1분 내에 도착할 그렇죠. 그런데 우리 김종회 지휘조사팀장이 4시 30분까지 지휘를 했어요. 그러니까 서장님 도착한 지 18분 후에 그때 현장에 투입한 걸로 돼 있는데, 그러면 그 18분 동안은 서장님 보고 받고 그동안 뭐 하셨습니까? 김종희 지휘팀장이 30분까지 지휘했던 게 아니고 그 16분 경에 그 현장 상황 보고 받고 또 한 그 20분 가까이 LP 용기 확인하고 그 다음에 시간 때문에 그거 똑바로 하셔야 됩니다. 조사 발표하실 때. 우리 아까 그 유족들이 왜 나갔는지 아십니까? 짐작하십니까? 우리 김종희 팀장의 얘기가 처음, 둘째, 셋째, 오늘까지 전부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 현장 지휘한 그 소방관의 그 얘기가 처음, 둘째, 셋째 다 다르다는데, 그러면 그 유족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 부분을. 내일 조사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소방 당국이나 정부가 아주 가슴 깊게 새겨야 될 말씀, 아까 그 유족분이 하신 말씀 중에 부족한 인력과 낙후된 장비로 사투를 벌이는 소방관들이라는 것을 잘 알기에 그들에 대한 처벌보다는 이번 화재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함으로써 저희와 같은 아픔을 안고 가는 사람이 다시는 생기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그 말씀 들으면서 참 부끄럽기도 하고, 이분들에게 무엇으로 이분들의 마음을 풀어줄 수 있을까? 한 가지밖에 없다. 정확한 진상. 그리고 그분들에게 이분 말씀처럼 이후의 사고에 대해서는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그 소방 당국의 어떤 그 태도, 이런 것들이 그분들에게 위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까 우리 지휘팀장님인가요? 2층에 사람이 많이 있다는 건 도착 즉시 알았죠? 알고 갔죠? 가면서 제가 57분에 전화로 57분에 전화를 해서 그 2급 57분에 전화를 드려서 2급 대상이기 때문에 그 전 직원 전 장비를 좀 출동시켜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때 그 즈음에는 2층에 가족을 둔, 2층에 그 뭐 엄마, 뭐 아들, 딸, 뭐 이런 가족을 둔 그런 분들의 전화가 빗발칠 때입니다. 그리고 그 전화 이미 이제 그 녹취록이 있겠지만, 녹취록을 전부 다 이제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그 빗발친 전화 내용 중에 2층에 있다는 내용이 제일 많습니다. 그러면 도착하자마자 물론 3층에 그 구조를 기다리는 분을 구조를 해야 되겠지만, 적어도 2층에 얼마 많은 숫자의 사람이 갇혀 있다는 걸 알고 있다면 도착하자마자 2층을 공격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기본 아닙니까? 우리 지휘팀장님, 구조대원이시죠? 구조 출신이시죠? 저는 현장 지휘팀장입니다. 그러니까 구조는 안 해보셨습니까? 구조팀에는 한 번도. 과거에 구조대도 근무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알고 싶어하는 것이 그 정도로 가장 그 건물에 가장 많은 인원이 갇혀 있는 2층, 그 2층을 왜 구조대가 거기를 진압과 함께 구조를 시작하지 않는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또 이번 발표에 정확하게 넣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게 거짓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에 이명수 의원님. 질문 이전에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이번 화재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께 다시 한번 명복을 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뭐 여러 다른 의원이 지적하셨습니다만은 충북도지사와 또 이번 화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근본적인 게 이 건축과 소방의 관계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가 간부를 나오도록 했는데 안 나온 것에 대해서 아주 유감을 표시하고요.
우리가 개별적으로 국토부에다 요청을 하니까 이거는 뭐 경찰청이나 뭐 소방청에서 하는 일이지 우리의 뭐 별도로 하는 게 없습니다. 이런 식의 답변이 왔는데 국토교통부를 다음에 어떻게 불러서라도 꼭 필요한 조치, 입체적으로 이게 고쳐져야죠. 소방만 계속 얘기해봐야 한계가 있습니다. 자,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천 화재 사고 정말 그동안 우리가 소일구 외양간을 고치자고 여러 번 했는데 결국 소일구 외양간을 고치지 못한 그런 것이 다시 확인이 됐습니다. 저 자신도 제가 행안위에 있으면 좀 더 열심히 하고 더 이 소방 문제 좀 더 철저하게 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과 좀 안타까움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 여러 가지 문제 다 지적했는데 뭐 짧은 시간에 다 할 수는 없고 제일 아쉬운 것이 왜 2층에 그 많은 희생자를 나도록 우리가 결과적으로 제대로 대응을 못했을까 하는 게 제일 핵심이고요. 골든타임 다 놓치고 그 화면 좀 한번 보시죠. 잠깐. 저기 보시면 제천 시청에서 시청에다 제출한 이 도면에는 보면요. 밑에 이제 창고라는 게 있습니다. 빨간 걸로 되어 있는데 창고가 되어 있죠. 자, 그다음에 제천 이 소방서에 제출한 거에는 이게 없어졌어요. 저렇게 지금 이게 됐는데 이런 차이점, 이렇게 관리부터가 이제 제대로 안 된 거고요. 제일 문제가 여러분 뭐 많이 지적했는데 왜 2층에 유리창을 못 깼느냐, 뭐 진입을 못 했냐 하는데 거기 2층에 한번 좀 보세요. 창고라고 이게 필요티 구조 문제고 두 번째, 첫 번째 다음 보십시오. 여기 1번에 보면은 저게 그 계단 옆에 있는 게 창고입니다. 근데 실제 창고의 내부는 지금 두 번째 보는 그림이 되어 있고요. 세 번째는 방화문을 개방한 이후의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3층의 이발소를 통해서 사람들이 많이 구조가 됐는데 3층에서 2층을 거쳐 1층으로 왔거든요. 그런데 왜 2층은 이 비상구 문이 개방이 안 됐는가 하는 거에 대한 의문점 한번 제천 우리 소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거기에 벌써 이미 3층에서 2층으로 내려왔거든요. 2층 계단을 통해서. 근데 2층에서는 왜 그 비상구 개방이 안 됐을까요? 2층은 여자 사우나 시설입니다. 그래서 예. 그 비상구 쪽에 통상적으로 그 안쪽에서 문을 걸고 있었던 걸로 파악됩니다. 안쪽에서 문 잠그면은 우리가 못 엽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문이 잠겨 있어도 정말 해머로 부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걸 왜 동원하세요? 2층에 문이 열렸으면 3층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탈출을 했는데 왜 2층에서 저 비상구 문이 개방이 안 됐는가? 그거를 왜 시도하지 않았는가? 그거는 왜 그런가요? 의문이 안 풀려요. 무슨 뭐 제가 책임을 물는 그런 취지가 아니라 의문이 안 풀려요. 구조대가 도착했을 때 그 3층 창문에 그 요구조가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어매트로 그 요구조자를 구조한 시간이 오후 3시 15분 정도. 그러니까 3층 구조나 2층은 못했다 그 말입니까? 예, 그 정도 되는데 그 이후에 비상구 쪽으로 참 안타까운 말씀하시는데 전체 상황을 총괄 거기서 현장 지휘하신 분이 소장님 아니세요? 그죠? 그럼 입체적으로 봐야죠. 2층이 어떤 상황이고 1층이 3층이 어떻고 3층의 구조는 구조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더 많은 다수의 사람이 2층에 있다는 걸 확인했으면 2층을 어떻게든지 개방을 하든지 유리창을 어떻게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제일 아쉬운 것이 바로 저 비상구를 2층의 비상구를 왜 개방을 못했을까? 그렇게 어려운 비상구가 아니더라고 보니까. 그건 왜 뭐 무슨 뭐 연기가 있든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있겠습니다만 현장 지휘를 입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판단과 대응이 안 된 건가? 평소에 이런 훈련을 우리 소장님이 가장 최근에 받은 게 언제입니까? 교육훈련 받은 게. 직접 받은 거요. 5월달하고 6월달 받았어요. 그때 훈련 받고 했는데 제가 전반적으로 보면은 저도 현장에 가봤습니다만 뭔가 평소에 이거에 대한 대응이나 교육훈련이나 이게 좀 제대로 안 돼 있었다, 갖춰지지 않다가 갑자기 출동해서 현장에서 어떻게 보면 우왕좌왕하고 뭐가 중요한지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것에 대한 전반적인 게 안 됐어요. 그 점을 어떻게 앞으로 보완해야 될지 뭐 앞으로 종합적인 하겠습니다만 아까 유족 대표가 말씀한 여러 가지 이 상황실과 현장 대원 사이에 무선 교신이 안 된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가 지금 정말 이게 뭐 뒤늦게 외양간 고치는 얘기입니다만 너무 아쉬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현장 가서 보니까 이렇게 어려운 건물도 아니고 구조가 복잡한 것도 아닌데 왜 이것 하나 우리 대한민국 소방이 제대로 진압과 구조를 못하는가. 또 119 중앙구조대는 가서 어떤 뭐 특별히 한 역할이 그렇게 보이질 않아요. 그럼 119 중앙구조대는 최고의 시설과 장비와 인력을, 특수인력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서 이런 사건이 났을 때 뭘 할 수 있는 건지 굉장히 제한되어 있고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뭐 이번에
철저하게 여러 가지 문제를 종합적으로 좀 해주고요. 그다음에 또 가보니까 그 제천 시청과 협조도 잘 안 돼 있더라고요. 이 총체적인 부실입니다. 그러니까 뭐 현장 뭐 여러 가지 대응과 그다음에 소방 안전점검, 소방 검사, 그다음에 유관기관과의 협조, 가스안전공사의 협조 이게 전체적으로 안 돼 있어요. 자료 받아보니까 협조 요청을 받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평소에 제대로 여기에 대한 대응 시스템이나 이 대응 관리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이런 큰 사고가 나서 좀 당황하고 우왕좌왕한 게 아닌가 결과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 유족 대표가 말씀한 이런 것에 대해서 답을 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총체적인 그런 저거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 건축하고 소방의 문제입니다. 국토부가 나서지 않고는 이게 주차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오늘 안 나왔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얘기를 못하고 자료도 이렇게 엉터리로 보내주고 그러는데 국토부 참 안타깝고 이거는 우리 국무위원 차원에서 장관님이 국토부 장관한테 협조 좀 요청하고 실제 이런 소방의 문제를 해결하는 건축법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걸 좀 해주셔야 되겠어요. 그런 노력을 혹시 해보셨나요? 예, 의원님.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요 사건을 나중에 조사를 완료하고 나면 다시 저희들 나름대로 안전위험 요인이 뭐였던가를 해서 그중에 상당 부분은 아까 어느 의원님이 지적하셨습니다만은 이 소위 건축 규제 완화한다면서 사실은 이런 위험한 어떤 이런 것들을 용인한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좀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자고 국토부에다 요청하셨죠. 장관님 또 이것 좀 한번 최근에 여러 가지 그 안전 관련 사고 난 거에 대해서 국민의 안전체가 있을 때하고 지금 행정안전부 통합된 뒤에 그나마 가지고 있던 컨트롤 기능이나 이 제대로 된 이 안전 관리가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많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보완해야 되지 않습니까? 안전차가 있을 때하고 행정안전부로 통합됐을 때 최근에 1년의 안전사고가 결코 그런 기능이 없는 것 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 뭐 현장에 아무래도 지방자치단체하고 협업은 지금이 조금 나은 것 같고요. 또 과거에 역시 국민안전처에서 그만큼 여러 가지 축적된 경험이나 여러 가지 뭐 매뉴얼 같은 게 그러니까 있기 이번에 때문에 그런 게 작동이 제대로 안 됐어요. 안 됐기 때문에 다시 시작하는 거고 오늘 대통령 담화 중에 앞으로 이 대규모 사고나 대비해서 시스템을 정비한다. 그 내용이 뭔가요? 뭔 내용을 준비하고 있어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선 뭐 저희들 그동안 설마 하고 혹시 이 가볍게 보았던 문제들을 전부 안전 위험 요인들을 다 점검을 해서 확실히 그걸 국민들 공직자뿐 아니라 국민 모두 다가 정말 체감하고 늘 기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걸 하는 얘기고 대통령이 저런 거를 10년 사이에 얘기할 정도면 나름대로 무슨 새로운 알맹이 있는 말씀이 있어야지. 뭐 그거 늘 하는 얘기 아니에요. 대통령께서 다시 한 번 더 저희들 공직자들한테 좀 더 철저한 그 준비를 하라는 어떤 지신 것 같습니다. 이번에 꼭 좀 외양간을 반드시 제대로 좀 고쳐주십시오. 예, 의원님 알겠습니다. 네. 다음 이재정 의원입니다. 예, 먼저 이 자리가 마련된 것은 말씀드리면 어쨌거나 이게 다중 이용 시설이고 드라이비트 같은 화재에 위험한 시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소방서에서 인지하고 계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뭐 경방카드에 보면 뭐 유치도라든지 화재 관련된 소방 시설들도 있는데 이렇게까지 안 돼 있더라도 기본적인 평면도 정도는 가지고 있지 않을까요? 그 정도는 가지고 가야 되지 않을까. 시스템이 다 만들어지기 전까지 기다리기는 어렵겠지만 그 전에라도 이런 위험 시설에 대해서는 평면도 정도라도 가지고 가야 쉽게 진입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당연히 나중에 늦게서 그런 걸 파악하고 그 도면을 가져왔던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나중에라도 도면을 가지고 갔나요? 네,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그렇게 못한 거죠. 그런 방안을 좀 마련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김백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유민봉 의원. 본 질문 들어가기 전에 자료 제출과 참고인에 대해서 한 말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이 녹취록을 보면은 굉장히 그 찔끔찔끔 제공하면서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런 것이 처음에는 이러이러이러한 검찰 내지는 지금 조사 중이기 때문에 제출할 수 없다. 그러다가 나중에 제출이 되고요. 아마 그런 것이 유가족 분들께서도 아까 이렇게 굉장히 그
감정을 격해서 자리를 박차고 나가신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료를 제공할 때 분명하게 종합적이고 확실하게 원데이터를 주어서 이런 부분이 해소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이미 너무 늦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미 앞서 이 질의응답에서 나왔지만은 오늘 굉장히 중요한 앞으로 이 문제를 다루는데 또는 과거의 문제 책임 소재와 관련해서 충북도지사가 굉장히 중요한 그 참고인입니다. 그분이 그 참고인으로 채택되지 않은 그 부분이 저는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본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이번 사고의 가장 핵심은 모든 사고가 대부분 그렇지만 골든타임을 놓쳤다. 그러니까 상당히 그 비슷한 사건인데요. 12월 21일에 제천 노블 피트니스 앤 스파 화재가 있었고 6일 뒤에 강릉 홈플러스 6층 애슐리 화재가 있었습니다. 인구 면적 등등 물론 이제 강릉이 높고 크고 현장 소방관 수도 강릉이 2배 정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5층 이상 다중이용 시설이 제천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6개밖에 안 돼요. 강릉은 27개입니다. 소방 장비 저희들이 그 전체적인 그 화재라든지 매뉴얼도 그 포켓용도 있고 전체 있는데 그 탱크 부분 아직 그 확인을 못했습니다. 확인하고 나중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솔직히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요. LPG 탱크의 폭발 위험 때문에 거기에 어쨌건 초기에 주수를 해서 하는 부분 때문에 2층에 조기 진입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계속 말씀들을 주시는데 그 당시에 비디오 화면들을 보면 건물 주변에 일반 시민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게 정말로 폭발할 위험이 있었다고 하면 사실 일반 시민들을 먼저 대피시키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급한 일이 아니었을까 저는 싶거든요. 근데 주변에 일반 시민들은 그대로 있고, 근데 LPG 탱크는 폭발 위험이 있다고 얘기하고, 이게 상식적으로 앞뒤가 안 맞는 얘기 아닌가요? 근데 의원님 그 당시에 제 생각으로는 그 인력 13명 중에서 진압대원 4분을 빼고 나머지 분들이 근방을 이렇게 뭐 돌아가서 주민들을 대피시킨다고 이렇게 뭐 방송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했던 것은 조금 그 당시 긴박한 상황에서는 좀 고려해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이 저는 이치 안 맞다는 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정말로 폭발 위험이 있었다면 사실은 주변에 있는 주민들, 시민들을 대피시키는 게 훨씬 더 급한 일이죠. 근데 저는 그렇게까지는 판단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시민들은 그대로 둔 채로 탱크에 대해서 계속 물뿌리 작업을 한 거라고 보여지는데, 어쨌건 물론 이제 작년에 광주에서 한번 폭발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이걸 가볍게 볼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이렇게 발화점 근처에 이런 폭발 위험이 있는 탱크 같은 게 있을 경우에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한 가이드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2층 진입을 시도를 했다가 주변에 그 화염이 있어서 진입을 못하고 지하로 내려가셨어요. 지하 1층에 골프 연습장 인명 검색을 했다고 나오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게 제 상식으로는 맞지 않습니다. 당연히 1층에서 불이 났기 때문에 지하 1층은 상대적으로 안전한 부분인데 위로 안 올라가고 밑으로 내려간 게 이게 맞는 건가요? 그 당시 아마 그 현장 주유관은 골프 연습장이기 때문에 1층에서 2층 올라가는 계단참에서 올라가다가 그 농연이 있으니까 내려와서 지하 1층에 골프 연습장이 있으니까 거기에도 사람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아마 지하 1층 인명 검색을 한 것으로 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 SOP에 이런 식으로 써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봐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박남춘 의원님께서 경방카드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 일부 언론과 유가족 측에서 초기에 비상계단을 못 찾았지 않았느냐 이런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혹시 상황이 어떻죠? 그러니까 그 초기에 오신 분들이 비상계단을 못 찾아서 약간 우왕좌왕했던 장면들이 보였던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 뭐 짧게 두 소방서가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거리도 사고 지점까지 소방서에서 화재 지점까지 거의 3.05 제천이
강릉이 3.5km. 사고지 도착 시간이 제천 7분, 강릉 3분입니다. 물론 시간대도 있어요. 11시 때니까 훨씬 더 그 길이 뚫려 있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앞서 우리 소방서장께서 이 다중이용시설을 한 번도 가보지 않았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5개밖에 안 됩니다. 5층 이상 다중이용시설이. 그러면 각 소방서별로 먼저 출동해야 되는 그 소방서별로 그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진입로 정도는 수차례 점검을 하고 불법 주차라든지 또는 소방차가 진입하는데 문제가 있다면 여기는 특별 관리를 했어야 된다. 그러면 여기도 7분이 아니라 4분 정도 도착을 했더라면 지금 이미 도착했을 때 4시에 도착했을 때는 최성계, 그러니까 화재가 최고의 상태에 도달한 이후에 간 것 아닙니까? 그 이후에 인력이 더 있었든 덜 있었든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처음 선발 때 딱 도착했을 때 최성기 들어가기 전에 벌써 좀 진압이 어느 정도 됐더라면은 뭐 그 이후의 문제는 2층에서의 사상자라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평소에 소방서장 내지는 소방대원은 적어도 이 선택과 집중을 해서 5층 이상이라든지 이런 다중이용시설이라든지의 경우에는 소방서로부터 그 건물의 진입로 그리고 그 상태, 적어도 그 건물의 내부 구조 이런 것을 늘 파악하고 있었어야죠. 그러면은 출동 시간도 빨라지고 골든타임도 놓치지 않았을 테고 비상구가 어디고 뭐 이런 것으로 지하로 내려가고 이런 우왕좌왕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인력도 중요하고 장비도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걸 주장할 때는 그 이전에 모든 그리고 충분한 조치와 노력이 있었는지가 필요하죠. 저는 그런 인력 부족 이야기하면서 서초 소방서하고 비교를 하더라고요. 그 비교 준거로서 이게 이해가 됩니까? 그냥 이런 경우는 우리 소방서에서는 가만히 있어도 일반 국민들께서 아니면 언론에서 야 이거 제천소방서 인력이 좀 부족한 것 아니야? 그런 식으로 오히려 이해를 하면 훨씬 더 설득력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제천소방서에서 아니면 소방청에서 서초소방서하고 비교하니까 인력이 이렇게 부족하다. 면적당 1인당 면적이 이렇다. 이런 상식선에서 설득되지 않는 앞서간 그런 어떤 요인, 원인 아니면 처방 이런 것이 국민적 지지를 받는데 실패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소방서에서 이 근무 재직 일수입니다. 전입일을 기준으로 1월 9일 기준으로 지금 재직 일수를 따졌는데요. 단양소방서는 12월에 개사했기 때문에 그건 예외로 하시죠. 여기서 보면은 청주 서부, 충주, 청주 동부, 진천 등 말하자면 선호 지역이죠. 여기는 2년 이상 근무를 합니다. 그런데 제천, 음성, 보은, 괴사는 1년 7개월 정도밖에 근무하지 않고 순환보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소방본부장께서 아니면은 충북도지사께서 야 우리 음성, 제천, 보은, 괴산처럼 뭔가 좀 기피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이 지역 출신으로 우리 특별 채용, 전략적으로 채용을 하자. 그래서 그 지역을 사랑하는 대원들이 그 지역의 건물, 도로 하나, 곳곳까지, 골목까지도 뻔히 아는 어렸을 때부터 놀면서 지냈던 그 길을 다 아는 사람들로 소방대원을 충원하자. 뭐 이런 채용 단계에서부터 충북도지사와 충북소방본부가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관여를 해서 이런 부분이 먼저 인력 채용 이전에 개선되어야 된다. 오늘 소방 무선 통신망 유지 보수 관리가 전국 최하다. 지금 이것은 여기서 이 사고에 대한 변명이 아니죠. 이를 어떻게 해서 평소에 이것을 전국 최하로 관리를 했습니까? 그래서 충북도지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충북도지사가 얼마만큼 이 화재에 대해서 정책적 우선순위
리더십의 우선순위를 보여줬는지 그게 안 보이잖아요. 어쩌면은 소방청에서 담당한다면 119 그리고 112 경찰청과 소방청이 지금 이런 무신 교신 상황을 어떻게 시스템적으로 다르게 하고 있는가 이거 보면 압니다. 경찰은 분리 운영하고 있고요. 신고 접수 인력이 6년 이상 근무자 중에서 상당히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 신고 접수를 하고 있고 현장 지시 방식도 5단계로 나누어서 지시를 내립니다. 이런 것은 소방청 단위에서 시스템적으로 접근해 줘야죠. 이런 부분이 개선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어떤 그 조치로 나온 부분들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고요. 여기서도 보면은 도지사는 완전 패싱되어 있어요. 어떻게 소방본부장이 도지사한테 제일 먼저 연락을 해야지 소방청장한테 먼저 연락을 합니까? 우리 소방본부장 직속 상사가 누구입니까? 네, 지사님. 지사님이죠. 지사님한테 제일 먼저 보고가 돼야지 어디 소방청에 먼저 보고가 됩니까? 응? 지금 이 자리에도 도지사가 이 자리에 앉아서 답변을 많은 부분을 해야지 어떻게 소방청장께서 이 부분을 그건 소방정책 차원에서 이야기죠. 이 문제에 보다 가까운 원인과 처방은 다시 한번 제천 화재 사건 관련해서 희생되신 분들과 유가족들에게 애도를 표합니다. 이런 큰 사건들이 발생을 했을 때 저는 이런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현장에 있던 뭐 한두 명의 문제로 뭐 실수로 이렇게 규결시키면 저는 비슷한 사건이 다시 발생했을 때 저는 또 비슷한 또 참사가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제천 화재 사건 관련해서 좀 더 시스템적으로 우리가 잘못된 부분들이 없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이제 관련해서 소방청에서 오늘 조사 결과 발표를 하신 내용 중에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만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에 보면 10페이지 하단에 있는 내용인데요. 주차장 화재 진압, LPG 탱크 방어, 요구조자, 요구조자, 안전조치, 환자 이송 등을 동시에 전개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선착대 인력의 내부 진입은 매우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지휘관의 전체 상황 장악 및 선순위, 인명구조작전, 전개활동은 미흡했던 것으로 조사 결과 판단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보고 우리 조사 결과 전체로 보면 도대체 지휘관이 어떤 상황 파악을 잘못했던 건지에 대한 내용은 없거든요. 그냥 객관적인 사실만 써 있는데 그래서 지휘관이 뭘 잘못했고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경우에 어떻게 시스템을 개선해 나가야 될지에 대한 내용은 잘 안 보입니다.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소방청 입장에서는? 저희들이 요즘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무선 통신, 무전기 부분이라든지 또는 굴절차 예를 들면 대원들에 대한 교육 훈련이 미흡했던 부분이라든지 그런 전반적인 사항을 저희들이 개선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실제로 무전기가 초기에 좀 이렇게 됐었으면 잘만 됐었으면 아쉬운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특히나 현장 지휘관들이 초기에 대응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이런 부분을 개선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네, 그런 내용이면 사실 시스템의 문제인데 왜 이거를 지휘관의 상황 장악에 문제가 있었다고 표현을 하신 거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휘관뿐만 아니라 소방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충북도에 이러한 상황실에서의 무선 관계는 잘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에서 가는 것은 서로 소방서로 가는 건 잘 되는데 소방서에 오는 것은 좀 이렇게 음영적이 많고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도 개선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네. 아무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쨌거나 현장 지휘관이 판단할 수 있도록 사실 시스템이 뒷받쳐줘야 됩니다. 그리고 매뉴얼도 만들어져 있어야 되고요.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지금 유가족 측에서도 그렇고 LPG 탱크와 관련된 문제점들을 많이 지적을 하십니다. 혹시 물론 소방서장님께서 답변을 주셔도 좋고요. 소방청장님 답변을 주셔도 좋은데 이게 발화점 근처에 LPG 탱크가 있을 경우에 어떻게 대처해야 된다는 이런 매뉴얼 같은 게 있습니까?